서기호 전 판사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현직 판사가 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 판사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이 자리는 사실 이정열 판사님 같은 2004년도에 최초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셨던 그런 분들이 오셔야 더 제대로 된 법률적 논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분은 비록 정직 6개월 지금 징계 기간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판사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좀 드렸더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왔는데요. 저는 사실 형사단독 판사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위증한 적 없는데 이상하게. 진짜로 저 형사단독 판사 한 적 없고요. 여러분들 실형 보낸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만 맡았어요. 민사사건만. 그래서 제가 형사단독 판사를 맡게 되면 뭐 특단의 판결을 하리라 마음 먹고 있었던 차에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제명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비례대표 14번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법원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당에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실도 마련됐습니다. 사실 이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죄 판결 한두 번 나오고 그리고 뭐 진전이 없는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사법개혁의 과제도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사들이 사실 좀 고민해 가면서 헌법에 기초해서 판결을 선고하고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사건 처리하기 급급하고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병역 거부자분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들인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일이, 큰 뭐라 해야죠, 인생의 큰 전환점 같은 거죠. 근데 판사들에게서는 그게 하나의 일로밖에 안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종전에 하던 관행대로 그냥 실형 선고하고 이런 경우도 제법 많고요. 민사사건의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형사사건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왜 판사들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느냐. 사실은 한 사건 하나하나를 헌법에 기초해서 법률을 재해석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교 검토해보고 또 당사자 피고인이 내세운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건 수가 많다는 것도 하나 이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재판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하기보다는 법원장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실적 경쟁에 내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제명 탈락 사유도 근무평정 때문이었는데, 이 근무평정이 뭐 판사들이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로 이렇게 법원장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건 처리가 한 달에 또는 1년에 몇 건이었느냐, 처리 비율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게 중요시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판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근무평정이나 제2명 심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다 판사들의 승진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리고 법원장들을 임명제가 아닌 선출제로 바꾸는 뭐 이런 형태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사법개혁 쪽으로 가는데 예, 사실 제 전공은 사법개혁이 더 가까워서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법적 검토 부분은 여기 뭡니까, 이 병무청 자료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11페이지 여기 나눠졌나요? 이거는 따로 안 나눠줍니까? 네.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합헌 판결이 났지만 그래도 대체복무제도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간접적인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2004년도에 이정재 판사님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래 또 영동지원에서 2007년도에 무죄 판결을 한 게 또 있었네요. 이거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아마도 2004년도에 워낙 이슈가 커서 2007년도에는 좀 묻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위헌재청은 많이 제법 있었어요. 위헌재청은 됐었는데 합헌 결정이 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의 그 근거는, 일단 유죄 판결은 국방의 의무,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헌법상의 근거로서, 무죄 판결 또는 위헌재청 신청의 법리는 양심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이런 걸 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죄 판결은 국가안보를 절대시하는 거죠.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나 뭐 양심의 자유 같은 는 좀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무죄 판결이나 이제 위헌재청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자유, 국방의 의무는 좀 오히려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무죄 판결이라는 게 생각보다 판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변명하는 거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죄 판결, 대치복무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치복무도 안 하고 영원히 군대도 안 가는 이런 특혜가 돼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래요. 사실은 이제 판사들이 생각할 때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여론의 어떤 압박을 좀 피하기 힘들다. 솔직히 그 판사들도 재판할 때 사회적 여론이나 소위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어버이연합, 이분들의 시위 같은 거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국가 권력으로부터도 조금 독립해서 재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처럼 잘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언론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난 공격 퍼붓는 거.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여론 중에 특히 이제 어버이연합 이런 시위.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파격적인 판결을 하기 어렵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법소극주의라고도 합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잘 알려진 그런 표현인데 잘 모르시죠?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이런 관점의 대결이 있어요. 대립. 법원 내에 오래된 그 논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재판할 이제 좀 이게 판결문을 보시면 어떤 판결은 예를 들어 이걸 예를 들면 되겠죠. 이정재 판사님처럼 무죄 판결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유죄 판결 그냥 실형 선고하고, 이 차이가 뭐냐? 거기서는 그 근거는 사법 소극주의와 적극주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대부분 판사님들은
법원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국책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나서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파격적 판결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자제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분들이 소극주의 입장인 거고요. 반대로 그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법원의 판사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오히려 법률 문화를 선도해야 될 입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극주의의 입장인 거죠.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 법원 내에는 사법 소극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법 적극주의 관점을 취하려면 사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데도 참여해봐야 되고 여기저기 사회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SNS 통해서 이런저런 의견도 좀 듣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좀 튀는 행동으로 법원 내에서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사실 그런 소통이라든지 SNS 뭐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뭐 별도의 어떤 연구라든지 하기가 좀 힘들고 대부분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사건 처리하고 뭐 1년 정도 지나면 또 재판 바뀌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우울한데요.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또 전달해 드리면 과거에 우리법연구회가 이제 법원 내에도 그래도 그나마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좀 진보적이고 좀 사법 적극주의적인 그런 판결들이 많이 제법 나왔습니다. 이정래 판사님도 그 우리법연구회의 대표적인 회원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그 판결을 할 때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한 다음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튀는 판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부의 논의를 좀 거쳤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이정래 판사님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무죄 판결을 하셨고 그때 굉장히 법원 내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판결이 있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근데 이정래 판사님 그런 거를 꿋꿋하게 견뎌내시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희망적인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법연구회가 이제 지속되어 오다가 우리법연구회는 좀 판사들의 대중적인 조직이 아니고 소수의 좀 약간 폐쇄적인 그런 조직이었고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조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후에 그때 좀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끼리 연구 모임을 좀 하면서 세계 인권 사상사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멤버가 저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이옥형 판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국제인권법 연구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인권법 연구에는 당장 어떤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활동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뭐 2달에 한 번씩 세미나도 하고 뭐 개별 소모임도 하면서 인권의 감수성을 많이 키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인권 규약이나 이런 국제인권 규범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국내의 어떤 법 적용이나 해석을 좀 해보고 이렇게 재판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연구와 노력들이 조금 1, 2년, 뭐 2, 3년 지나면 조금씩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난민 문제를 비롯해서 이 병역거부 문제도 조금씩 그 때가 되면 연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법원 내부의 민주화라든가 법원 내부의 그 판사들의 어떤 소신적인 판결, 발언 이런 것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MB 정부 하에서 이렇게 표현이 자꾸 억압되고 또 거기다가 이 양승태 대본장이 퇴임 후 안전판으로 또 취임까지 한 마당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판사회의를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국제인권보호연구회 분들도 좀 어떤 눈에 두드러지는 활동보다는 좀 저변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판사 사이에서 좀 뿌리를 내리고 문제의식을 좀 같이 충분히 공감해 나가고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된 인권 규약 같은 걸 좀 번역하는 모임도 뭐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는 걸 제가 가서 봤는데 통역을 더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이 양심병역법 문제를 다뤄본 적도 없는 상태였고 또 이거를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여기 뒤에 세 번째 앉아 있는 아침이라고 저 비평역대와 강의하시는 분으로부터 비평역대 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교육받고 나서 그때 마침 또 날명이라는 분이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에 양심병역법은 좀 막연하게 말고 있다가 그 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날명이 작년에 수감되기 전에 5월달인가요? 그때 환송회 뭐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가고 막 그러면서 그때 그리고 임재성 씨가 쓴 저쪽에 있는 그 평화의 상쾌하였던 평화의 언어 그 책도 읽어보고 아침이 소개해줬던가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좀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도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아까 이 발제하신 내용들이 보니까 거의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책을 충분히 읽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배우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판사들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죄 판결이든 뭐 위헌재청도 왜냐하면 무죄 판결도 해봤고 위헌재청도 이미 해봤거든요. 근데 다 파기되고 뭐 합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떤 판사가 또 이런 걸 하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뭐 깊이 있는 연구나 법적 고민을 많이 못했는데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사실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현직 판사가 오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사실 제가 오게 됐고 그다음에 전직 판사 중에서도 또 이 양식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시는 분이 아직은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수정 변호사님 혹시 있나요? 다른 김수정 변호사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나중에.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이제 배우는 자세로 이제 사회생활을 법원 안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이런 행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권의 감수성도 더 많이 키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국회에서 또는 국회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사법개혁 특히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하루빨리라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